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습니다. 범여권의 수건과제였던 사법개혁도 드디어 닻을 올렸는데요.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김갑수 선생님을 모시고 사법개혁부터 지방선거 전망까지 두루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못 본 사이에 그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을 두고 정말로 갑론을박이 좀 많았는데 선생님의 고견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저는 아니면 그 얘기부터 됐든.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지금. 근데 그 얘기 말하자 그러면 가슴이 좀 덜컹덜컹하죠. 그렇죠. 이래도 아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네. 비판하고.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국힘당 망조든 게 뭐 윤호개인이냐 반대냐 해서 도저히 화합되지 않는 걸로 해다가 한쪽으로 탁 쏠린 다음에 그냥 침몰하는 모습 보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뭐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다른데 난 뉴 이재명이 진짜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 언어만 보면 예, 네. 처음에 한겨레에서 이제 그 이름 띄고 할 때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새롭게 눈을 뜬 이재명 지지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냐고. 네.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댓글 중심으로 이렇게 봤는데 극언을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 몇 가지 이제 주장 중에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지? 이게 뭐냐면 무슨 유시민이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반명수괴라고 하는 말이요. 그거는 아니죠 사실은.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각각의 대통령 시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고 특히나 윤석열 뭐 탄압기에 거의 뭐 목숨 내걸고 싸운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등극까지 충분한 역할을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반명이라면 누구나 이상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더라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정치를 하고 또 자기 세력 구축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제가 보기엔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 과정에 대해서 갑자기 그 반명 행위라든지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뭐 당대표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네. 뭐서부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서 제가 이해하는 범위는 이게 당권 싸움으로 흐른 거였구나. 그래서 김민석 옹립파하고 정청래 지지파로 나뉘었나? 그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대선을 미리 앞서 본다는 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세력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근데 그 말들이 너무 날이 서 있고 거의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 저는 이런 의심을 했어요. 과거에 문구르 오소린이 무슨 뭐 이재명을 죽이려고 국힘 지지하자 하면서 민주당원이랑 했던 극단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의 변형적 현상인가 이런 생각을 했네. 근데 그러기에는 대단히 이해가 가는 상식적인 사람들도 뉴 이재명을 많이 하면서 얘기합니다. 네. 얘기해요. 뭐 오창석 같은 친구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뉴 이재명이 뭐가 있나? 음. 하여튼 뭐가 있나 하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뉴 이재명 주장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했다면 얘기를 하시는데 한 두세 가지 이상한 게 일단 기존 민주당 지지층 뭐 지금 대표되는 몇몇 사람들 중심으로 이쪽은 다 쓰레기다. 쓰레기입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 없죠. 네. 아니 그럼 나도 쓰레기인데 아니 선생님은 또 난 평생 걸쳐 민주당 지지자였고 각 시기 대통령 등장 민주당계 대통령 지지할 때 나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온 사람인데 이 다 쓰레기라니까 이거 이상하고 그러다가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여기에 뉴 이재명 목소리를 높이신다는 함돈균 그렇습니다. 네. 선생 출연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양반 이름을 언제 알게 됐냐면 그 전에 쇼츠에
굉장히 극렬한 말로 뭐 유시민 뭐 김어준 뭐 사람도 아닌 듯이 막 비판을 강력하게 했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이제 새로운 주장이 있구나.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쓰레기가 될 만큼 새로운 근데 보니까 그 시간 내내 제가 굉장히 이상했어요. 보는 내내. 네. 네. 저 사람은 뭘 비판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뭐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니고 왜 올드 이재명들은 맨날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소리만 하냐. 전통 이슈다 그거는. 예, 예. 그 운동권 놀리고 맨날 그 싸움이지. 지금 이 세상에 소득 양극화라든지 무슨 뭐 또 뭐지? 이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문제들인데 왜 그런 거 싸우냐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띵 하고 맞은 줄 알았어요. 류재명 하는 사람들은 지금 평화 세상으로 온 세상이 아름답게 이재명 시대로 다 돌입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전통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잠시 눌려 있을 뿐이지 사법과 이제는 좀 소멸해가는 검찰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또 언론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자본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언제든 뚫고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전투의 와중으로 그렇게 목 놓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싸워 나가야 될 시점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왜 맨날 그거랑 싸우냐고 그러니까 야 지금 사법부 조희대 사법부를 쳐다보면 저들이 기세만 조금 얻으면 언제 이 판을 뒤집어 엎을지도 모른다 등등 온갖 걱정과 오래된 그 사안의 본질을 보는 그 훈련 끝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이 다 바보 같은 것인 양 얘기를 하니까 그만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는 검찰의 폭압적인 행태라든가 법원의 도발적인 행태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 출범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뭔가 이제 하위화 취급하는 그런 태도가 선생님 보실 때는 우려가 많이 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네. 뭐 제 개인적인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 성향이 어떠냐면 저는 언제나 뉴에 열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희 때는 이제 뭐 철학 사조 이런 거 공부를 안 해도 철학 사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심취하고 그러는데 그 탈근대 이론들 뭐 대리단이 뭐 막 나올 때 있잖아요. 나 항상 그런 거 열광했어. 그러니까 뉴자부터 뭐가 나오면 일단 관심 가지고 기울이고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열광을 하는 편인데 이번엔 그래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 지지자들이 좀 여러 한계가 있겠지 생각했다가 지금 약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멍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당도 오래되면 정풍파라고 해서 신진 세력들이 그 정당 내 오랜 기득권을 치고 나오잖아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뭘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느끼기에 예를 들면은 그 뉴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소비하는 것 자체는 그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권력화하고 도구화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일부가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권력적인 명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그것까지 나아갔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는 이름 하에 어떤 세력이 모여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쥐려고 하는 뭐 책동이다 이렇게까지 나간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거의 일배적 언어로 극언을 하면서 막 욕하는 이 풍토 이거 민주당은 원래 이런 동네 아니거든요. 그 민주당에서 그거 딱 한 번 본 거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만 아니면 안 돼 하는 그 문파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극단적 언어 네. 세계였는데 지금 류재명 표방하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뭐 조불쇼 뭐 맨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저는 원래 한 발 물러서서 오늘 오면서 약간 어른스럽게 아울러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늘 이재명 하자고 예를 들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의 관점과 노력에다가 뉴 이재명이 보태져서 한국 정치 현실과 한국 상황을 이렇게 좀 지배적으로 이끌고 가자 하는
플러스의 움직임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야 이거는 국힘이 망하는 비슷하게 왜 물고 뜯고 하면서 서로 그냥 서로 끌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가 있어요. 제가 호소하고 싶은 사람들 대상은 딱 하나예요. 그 그냥 별로 깊은 정치적 관심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구이재명, 뉴이재명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예. 정처 없는 분들이 예를 들면 네. 예. 그러니까 그 새롭게 민주당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 이전에 있었던 오랜 뭐 투쟁과 고난의 과정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냥 쓰레기인가 보다 하면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휩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다음에 그 올드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정청래 조국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세력의 부활을 노린다는 그 얘기는 정말 어처구니 뭐 없고 선생님부터가 일단 쌍수를 들고 막아서 하겠죠. 그런 일이 있다면은. 네. 만약에 그런 움직임은 네. 제가 가장 앞장서 싸우는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그 민주당 전체 역사에서 문재인 시기는 반성을 해야 될 비판적 성찰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지 그 세력이 다시 부활해서 뭐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네요. 그 사람들 다 지금 원외에 있거나 반대 세력 가운데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서 와르르 올라온다? 이건 상상조차 못하겠거든요. 하여간 그런 쪽이어서 이 분란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그 힘이 남아서 그런가? 지금 우리가 싸우고 싶은데 우리 진영 안에 뭔가 에너지나 동력이 너무나 지금 넘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펄펄 끓고는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해버렸으니까 네. 당장에 이제 눈앞에 목표는 해결이 됐으니 남은 힘으로 서로 싸우기로 하는 건가? 뭐 그런 거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이 현상이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발화된 이후에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 번 다뤘을 뿐 아니라 그 댓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데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에서 일치된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중에 아까 오창석 평론가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진영 안에서 뭐 보석 같은 젊은 자원들 중에서 스스로가 뉴 이재명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건설적인 담론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 현상을 허투루만 보고 뭔가 이렇게 한켠에 밀어두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측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검찰개혁, 사법개혁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라 정성호의 이름으로 이제 발화되는 또는 총리실의 이름으로 발화되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뉴 이재명 뭐 이동영 씨 같은 경우가 그러겠죠.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제 대통령은 옳다. 정부안이 옳다. 예, 네. 그 입장에 서 있는 게 뉴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이제 구도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최종 리더인 대통령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내부 논쟁은 얼마든지 당연한 건데 마치 정부안과 여당도 아니야 법사위. 그렇죠. 법사위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는. 네. 법사위 대 정부가 싸우는 형국이 이제 계속 노출이 되는데 그건 뭐 강원 양면 대립이어서 충분히 논쟁할 만한 상황인데 그게 그렇게 싸울 얘기인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드신다는 저는 거고. 그리고 법사위 안이 그 절박하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도 굉장히 거기에 많이 이끌리거든요. 지금 뭐 우리 말의 순서가 있겠지만 좀 확 건너뛰어서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럼요. 네, 네. 그 대표적으로 사법 3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나는 그 반대론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뭐 위헌적이다, 모호성을 갖고 있다, 뭐 여러 비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가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반 상식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뭔가 개혁을 할 때는요. 추상적인 담론의 세계에서 개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령 사법 체계는 어떻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혁은. 그러니까
법관이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가 아무리 이상한 정말 괴상한 수사를 하고 괴상한 재판과 결과가 나와도 누구도 사퇴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렵게 탄핵이라는 유일한 이걸 해봐야 늘 막혀버려서 외국에도 있는 법 왜곡죄라는 걸 신설해 봅시다. 맞습니다. 이거는 네. 공중에서 날아온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법이 너무나 유린되고 왜곡되는 거에 대해서 제동 장치를 만들어 봅시다 하는 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나쁜지는 모르지 시행은 해보자. 시행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 10년 시행해보다가 아니면 네.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으면 법은 아주 유연하게 이 중의와 여론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 숫자 늘리자는 거는 원래 대법원에서 하던 얘기고 그걸 그럼요. 받아준 거고 그다음에 그 헌지에다가 상고 한 번 할 수 있는 거는 옛날 양승태는 법원 하나 더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그 상고법원인가? 그만큼 대법원 이 인원도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결론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아서 헌법 소원적 측면에 대해서는 뭐 전부 다 그러지는 않지 않겠어요? 아니 그럼요. 예. 당연히 선택적으로 예. 중요한 것들만 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니 이거를 반대하는 논리는 완전히 추상화돼 있는 그 관념의 세계 속에서 옳고 그르를 따지는 것 같은데 왜 현실을 안 볼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정부안 우리가 정부안이라는 게 정성호가 하는 게 아니겠죠. 아니 그럼요. 대통령이 당연합니다. 네. 결재를 네. 하니까 대통령 생각이 있겠지만 법사위가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반명이고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한 책동이다. 이게 지나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사법개혁 3법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스로를 올드로 규정하든 뭐 뉴로 규정하든 간에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라거나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큰 방향성이 동의할 것 같은데 첨예한 부분이 최근에 보면 그 검찰 개혁안을 두고 사실은 말씀하셨던 법사위에 소속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음이 있는 것 같은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들여다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저도 뭐 어디 쏠려 있는 사람, 뭐 쏠렸으면 할 수 없지 뭐. 저도 늘 쏠려요. 근데 마치 어디지? 그러니까 한쪽이 한쪽을 통솔해야 되는 것처럼 돼 있는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검사는 항상 경찰 조직을 수사기관을 통솔하고 뭐 제가하고 지휘하고, 네. 지휘하는 그 관계가 연장돼 있으니까 아니다. 예. 뭐 당장 뭐 미국의 예를 들면 알 수 있는데 그다음에 그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도 아니 보안 수사권이란 이름 하에 벌어질 수 있는 예상되는 검찰 권력의 그래서 저는 일단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열심히 지지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아, 너무나 잘 알죠. 많은 예.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약간 이견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 보안 수사권 등등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투쟁할 때는 검찰 해체하라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보면 손에 입에 잘 맞는 칼로 검찰이 활용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 자기 권력 행사의 여지로서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뭐 추측이시지만 당연히. 물론 네, 추정이죠. 네. 그리고 경찰에 대한 믿음성 없음은 오래된 역사죠. 저는 앞으로 만약에 검경이 이렇게 철저히 분리가 되면 경찰에도 더 많은 엘리트들이 들어가고 경찰이 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면 항상 이 검찰의 제가 아래에서 지휘 아래에서 움직이다 보니 생기는 소극성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화되면 조직 자체가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당장의 정치 활동, 당장의 대통령 업무 속에서 약간 검찰의 부분적인 손이라도 좀 그 칼이 네.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제 사실은 공소청 법안, 중수청 법안 논쟁도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수정 움직임이 좀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더 큰 산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게 생중계 방식이고 네네. 여러 가지 사실 정부 현안을 가리지 않고 장관들을 깨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로부터 대안을 듣고 뭔가 생각고에서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를 혹시나 그런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건지 저 개인적으로 방금 전에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뭐 제도보다도 이제 현실이 말하는 건데 저도 현재 이 대통령 정도의 나이가 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분은 더구나 이제 변호사고 경험이 훨씬 많으니까 검찰이 항상 윤석열 세력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아시죠? 아, 이거 너무 잘합니다. 네. 과거에 입속의 혀들이었다고 권력이 딱 등장했을 때 새 권력에 대해서 입속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 특징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뭐 열일을 하는 거죠. 지금 특검이 빌빌한 거 보세요. 검사들 잔뜩 데려다 요번 2차 특검 말고 처음 특검이 처음 특검. 예. 별로 자기한테 희망이 없거든. 특검에서 엄청 잘해갖고 그 다음에 검찰 그 경력을 가지고 윤석열처럼 검찰 내에서 쭉쭉쭉 올라가야 올라갈 되는데 희망이 없으니까 김건희 특검 보십시오. 지금 보면 결과물이.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별 이득될 게 없으니까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니까 판사한테 야단 맞고 이런 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검찰 조직 내에서 대통령이 눈에 들 만한 그 열심히 할 일이 생기면 거의 죽어라고 또 일하는 게 그들이거든. 그러다가 세력이 힘이 너무 커져서 윤석열 이 한동훈 같은 그 야심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이걸 완전히 먹어서 딴짓을 하니까 이제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완전히 이들에게 수사권을 박탈하게까지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러면 이게 혼란스러운데 현재로서는 일단은요. 그 뭐 선진국 뭐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완전히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기소 뭐 하여튼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 검찰 권력이라는 게 약간 그 해방 이후에 혼란기에 어쩔 수 없이 엘리트 있는 데다가 힘을 몰아준 준 거죠. 것뿐이지 네. 잠정적인 거지 그게 그 통상제인 거 아니라는 거기에 원칙에 입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말씀 주고 계신데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제 그 행위자를 우리가 굳이 구분을 좀 해보면 아까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든가 김용민 법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좀 드렸는데 정부 사이드는 어쨌든 간에 주무장관은 정성호 장관인데 사실 정성호 장관을 두고도 임기 초반에 나왔던 얘기들이 굉장히 다양했고 최근에도 보면은 정성호의 캐릭터를 두고도 유튜브 이런 진보 유튜브들 안에서도 평가가 매우 다른데 혹시 선생님은 좀 개인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매우 불만이죠. 왜냐하면 그 사실은 이 논쟁에서 당사자는 법사위 대 대통령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 정부 안의 논쟁의 주도체가 돼서 맞붙든 논쟁하든 뭐 이렇게 그림이 되는 게 맞거든요. 거기서 해결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다선 의원이란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특이하게 유능해서 다선이 된 수도 있겠지만 아주 많은 경우는요. 철저하게 보신으로 잘 이렇게 시끄러운 쟁점에 안 끼어들면서 어떻게 지역구 잘해갖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나는 정성호 장관이 뭐 누구는 되게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현재 내각에서 야 이건 정말 곤란하네 하는 사람들이 죄다 어디 있냐면 민주당 다선 출신의 현직 장관들이에요. 아, 보시는 분들 중에 국토부가 이 논쟁 부동산 정책을 하고 뭐 하는 과정에 국토부 장관이 없어요. 대통령이 다 하고 있죠. 지금. 대통령이 다 하는데 어떤 안이 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과 모순점을 사후에 발견해서 대통령이 또 보완하고 아니 대통령이 얼굴 세워주느라고 뭐 다 넘기는 건 좋은데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주체로서 국민들이 국토부 장관을 쳐다봐야 이게 맞는 그림이거든요. 국방부도 맨날 맨날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뭐 해놓고 나중에 조치를 해. 나중에 조치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 인사해놓고 나중에 바꾸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네. 앞으로 또 뭐가 더 터질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민주당 출신 다선 의원들이 장관이 돼서 벌어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의원직을 계속했는지 모르겠지만
장관직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음. 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비슷하게는 이제 사실은 계곡 그 불법 정비 과정에서도 뭔가 이제 사후 적발한 사안들을 보완하라고 이제 윤호중 행안부 장관한테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그 분야에 누구보다 해박한 사람인데 전국적으로 몇 건이라고 하니까 정말 코웃음을 치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장관이 800 몇 건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반복을 하기 싫어서 한 얘기했던 건데 사실 그때 대통령 표정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아니 경기도 한 군데서만 12,000건이 적발이 돼서 그중에 추려갖고 어디를 한 건데 전국을 다 조사했더니 800 몇 건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불만 얘기하면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장관 업무를 몰라서 그렇긴 한데 당장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최근에 뉴스 매일매일 뉴스가 생기지만 제일 큰 뉴스는 제가 보기에 그 쌍방울 김성태의 그렇습니다. 녹취록이 나온 거거든요. 이 하나가 상징적으로 그동안에 검찰과 그 당시에 정권이 유착해서 얼마나 이 세상을 왜곡시켜 왔는지 핵심 증거가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큰 일인데 이거를 작년에 법무부에서 이거를 발견을 한 거 아니에요. 특별 점검 과정에서 네. 법무부에서. 그러면 내가 법무부 장관이어도 이 일을 굉장히 잘 다루어서 이 세상이 다 알도록 크게 만들겠어. 근데 뭐 하고 있다가 흘러서 어느 날 기자 손으로 나오냐 기자한테서 이거죠. 그러니까, 삐쭉 네. 나와갖고 딴 데서는 다루지도 않고 오마이 민들레 두 군데서만 이러고 있고 이거 제대로 본 그 유튜버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뭐 이거 강력하게 하고 있냐고요. 다뤘죠. 네. 이거는 그 경천동지라는 말 있잖아요. 정말 하늘이 들썩할 정도로 빵해서 모든 정편이 맨날 다루고 KBS, MBC 뉴스에서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을 성격의 뉴스인데 왜 이걸 법무부 장관은 못 만들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법조 출입이라는 걸 해봤지만은 그 특별점검팀에서 조사 내용 같은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대통령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진술이 뭔가 왜곡된 정황이 있다. 요건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 건데 그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떤 게 드러나냐면은 검찰이란 조직이 특히 이제 특수부 검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피의자들을 데리고 수사를 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악행을 벌이는 방식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될 수 있는 그런 점검 보고서인데 그런 부분들을 개혁의 동력으로 얹어서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를 안 파기고 제가 조사 중이니까 민감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적어도 그런 것들은 개혁의 연료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무부가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법무부가 없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한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조심만 하는 사람 같아. 난 지금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장관 일을 그렇게 하느냐지만 밖으로 드러난 거 보면 느껴질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래. 재경부 장관도 이해원이 안 됐으면 이소영이 놔두고 왜 젊으면 안 돼? 30몇 살에 대통령도 하고 뉴욕 시장도 하는데 물론, 네. 하여튼 다선 중진 의원에 대한 이 불만. 오늘 대통령에 대한 이견이 좀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뭐 정치인하고 별로 교류는 없습니다만 다선 중진하고 밥 먹을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너무나 스윗해 사람들이. 공통적이야. 아 그래요? 너무나 스윗해. 잘해주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네. 와, 나 이 사람하고 진짜 마음이 통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고 뒤돌아서면 당했네 하는 생각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사람 만드는데 귀신 같은 능력이 있으면서 어떻게든 그 분란에 휩쓸리지 않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뭐 모든 다선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공천혁명에 가깝게 국회의원 구성군을 바꿔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뭔가 이제 정부와 협업해서 일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많이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솔직히 있고 그런 분들도 많고 이소영 의원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사실 그 중에 이제 안 바뀐 사람은 해세만년 쉽게 얘기해서 누가 대표가 돼도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꼭 있는 거고 그래.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입안에 혀처럼 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권력이나 권한을 그 주변에서 행사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선생님 보시기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권을 어떤 성격으로 이제 규정하느냐 이건데 저는 그 정주에 비유하는 게 상당히 그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주 이전에 적폐가 쌓여서 개혁군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이 나라를 세운 초기 세종까지 그하고 입장이 좀 달라. 그러니까 정조식의 개혁군주가 됐을 때 내부 자원들을 잘 다독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럴 때 그러니까 있는 거를 다 허물어서 새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 정말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무난하게 경력 쌓고 나가서 그다음 출마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네. 조금은 더 이제 뭐 집권 초기라니까 그렇다고 치고 저는 장관들이 임기 끝까지 같이 갔으면 하거든요. 근데 상당한 정도 한 번에 개편은 필요한데 조금 신입 인재 발굴 여러 가지 실책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한번 틀거리를 바꿔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줘야 되고 그 눈구렁이처럼 그냥 그 장관 중에 민주당 다선 의원 출신 장관 중에요 맨날 웃는 사람 있어. 언제나 웃어 언제나. 그 사람. 네. 아, 떠오르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도 웃어. 그분은 옛날부터 잘 웃더라고. 저 웃음이 나올까? 야단 맞는데 웃으면서 야단 맞아.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처세의 달인들만 지금 네. 앉아 있는 꼴 같아 갖고 좀 한 번의 개편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게 뉴 올드라는 그 단층선을 만들고 싶진 않은데 최근에 이제 굳이 그 단층선을 빌어서 논쟁을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새로 영입한 인선한 인사들을 보면은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 안에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한다기보다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한다거나 네. 과거에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올드한 사람들도 많이 기용을 하는데 그 진영 밖에 올드한 사람들을 기용하는 데 대해서 이건 제 구분입니다만은 우리 진영 안에 오래된 전통적인 사람들이 사실 불편함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또 단층선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 경우는 저는 뉴를 지지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먼저 말했잖아 이러고 나온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네. 이거 하나는 내가 먼저 말했구나잖아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 구규영 씨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 보수를 표방한다면 기존 지지자들이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될 일이 많을 것이다.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 얘기 정권 출범하기 전부터 하셨습니다. 예. 이병태 같은 사람이 그 왼수 덩어리인데 어떻게 그 중책을 맡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견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 행적을 들추면 이야 정말 곤란하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쓰면 그 유용하게 쓰이는 사람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 목숨 걸쳐 외길만 걸어온 사람이 정작 그 투쟁의 국면에 지나서 이 역할을 딱 시키면 와 이게 뭐야 뭐 싶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막 실력이 다 드러나 버리는 하여튼 그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 이거는 조금만 사업이라도 해본 오너인 사람들은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이해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 못 가는 사람. 이해가 안 가는 되는 사람. 예. 대표적으로 이현주 의원이에요. 이현주는 그 때마다 전향을 하더라고. 그러면 민주당에 왔으면 그리고 과거가 이제 그 요새 무슨 표현을 쓰지? 뭐 이리 파묘한다 그러나요? 파묘가 돼서 예. 등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하면 돼. 쿠팡이 지금 잘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 한번 사과할 건 사과 빨리 하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직해지면 뭐냐면 내가 굉장히 쏠리는 사람이다. 보수로 가면 보수의 극단의 주장을 하고 그 실제로 그랬거든요. 민주로 오면 민주의 극단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어서 과거에 내가 너무 오버했고 지금 그 말에 동의도 안 하고 옛날 그 떠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잘못했다. 이래야 될 이게 맞는 것 같아. 제가 그 양반하고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 아니 당연히 아시겠죠. 아니 밥 먹고 할 사이로 안다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해봐야 그 옛날 흔적이 다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아니 쿠팡 거기도 초기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이게 해결하기 좋았어요. 근데 변명하려고 드니까 문제가 생기거든. 이현주 의원도 그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의외로 외길만 걷는 사람 못지않게 가령 그 강용석이가 민주당에 어떻게 들어와서 있으면 제일 민주투사 됐을 걸. 뻔하다고. 근데 그런 사람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다 같이 가는 거라고. 이 해방 후에 8월 16일부터 저기 했다는 사람들 지금 보면 괘씸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한 역할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너는 기준이 뭐냐 원칙이 없냐인데 기준이 이때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면 그 틀거리 안에서 부속품을 부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일일이 이거 하기로 가면 이 중원을 장악해서 압도적 그 지배 정당 주류 정당으로 그리고 지배 세력으로 민주당스러운 가치가 한국의 보편 가치로 넘어가는데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땐 대통령을 좀 믿어야죠. 근데 이거 같아요. 보니까 이제 소프트하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제가 정치업다는 표현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좀 주저가 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 이 이슈에 되게 깊이 들어와 있는 정치 고관여층들 있잖아요. 네, 그럼 네. 이거를 어떻게 사고하냐면은 간단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지금 이현주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현주가 그런 발언을 한 거를 우리가 몰랐나? 왔다 갔다 했잖아. 다 그래. 알잖아. 근데 갑자기 이게 나온 배경이 정청이랑 세게 붙어서 누가 갑자기 또 발화를 시킨 거 아니야?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고관여층 중에서는 그러면서 이현주가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사과하는 게 권력 투쟁에서 옳은 방향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건 양쪽이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최욱이가 마침 저랑 한 거야. 옛날 이재명 싫어 뭐 한 얘기. 그 얘기, 그쵸. 요즘에 파묘돼가지고 엄청 그 돌아요. 쇼츠가 예, 나오잖아. 그래갖고 최욱이도 반명이다 그래. 근데 웃기지 않아요? 정영진 진명이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네. 의견이 생겨난 거죠. 그때는 그 최욱 씨가 이재명 그때 지사였나 뭐였나 모르겠다. 하여튼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 당연하죠. 그 맥락을 보면은 크게 의미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눈 떴겠죠. 네. 마찬가지로 근데 나는 원조 친명이야. 나 원래부터 옛날부터 친명이야. 태어나기 전부터 친명이야. 이게 그건 너무 내세우지 마요. 그럼 나 같은 사람 내세울 거 맞네. 내가 가장 먼저 가장 먼저죠. 예, 원조죠, 원조. 예. 그러니까 그 과정상에 이말저말하고 이상한 사람들 보면 하여튼 그걸 느껴요. 옛날에 제가 칼럼 썼던 건데 그 전용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전용이 가장 민주당의 열혈 투사일 뻔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몽준 쪽에 원래 처음에 붙었어요. 정치하려고 할 때. 네. 근데 정몽준하고 노무현이 이제 합당은 아니고 합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선거 같이 치르기로. 네, 예. 그때 그 대변인이었단 말이에요. 대변인이 아니었는데 그때 대변인은 김행이었는데 하여튼 만약에 합쳐지면서 권력을 나누기로 됐다면요. 뭐 하여튼 이 그림이 쫙 그려져. 그런 사람들 많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많다. 나는 도야 청청하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지 말고 네. 또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더라. 근데 오늘 그 옆소리를 많이 빼. 학생운동 있잖아요. 네. 저는 학생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고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많았던 사람인데 진짜 언더에서 죽을 똥 살 똥 하고 감옥 갔던 놈들이 네. 별로 빛을 못 봤어. 그럼 누가 빛 본 줄 알아요? 거기서도 기자 자주 만나고 학생회하고 눈에 띄게 하는 사람들. 대의원 총회장하고 네. 학생회장하고 얘네들이 다 국회의원 됐지. 정작 거의 반쯤 죽어나가는 일들 아직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 노동자랑 결혼을 해버렸거든. 그랬겠죠. 네. 노동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네. 그거 보고 분노하지 마시고 인생이란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니 그 최욱 앵커의 그 발화가 우리 네. 선생님과 같이 됐다고 하니까 하나 붙여서 여쭤보면은 뭐 사실은 제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저의 관측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입을 떼기가 좀 어려운데 네. 최근에 매불쇼를 보면은
그 진행자로서의 최욱의 장점이 약간 흔들릴 때가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주저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예전에는 자기 확신의 표본이라고 느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선생님도 솔직히 요즘 매불쇼를 본다거나 뭐 최욱 앵커랑 사적으로도 아마 연락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시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저는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 윤석열이 한창 이제 난리를 피우고 그래서 조금 일찍 갔던 날인데 그 위에 뒤로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담배 피우는 데 있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데 저기 그냥 죽을 것 같대 윤석열 때문에. 근데 눈물이 떨어지는 거야. 진짜요? 죽을 것 같대. 이 세상에 대한 울분에. 야, 소위 그걸 흔한 말로 이제 진정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네요. 예.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흐름으로 왔어. 근데 지금 이 뉴 올드 이재명 이 대결 앞에서 나는 최욱의 속마음은 알겠어. 저랑 비슷해요. 네. 밤에 놀러 왔더라고. 아, 작업실에요? 네, 선생님. 예. 밤에 놀러 와서 얘기해 보면 같이 한숨도 쉬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갈등선상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지금의 상황이. 예.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뭐 막 발언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꾸 가로막는 것 같아. 그리고 최욱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많은 진행자들이 실시간 올라오는 댓글들에 대해서 외면을 해요. 무시하는 거야. 네. 근데 이 친구는 댓글 쓰는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다 봐요, 보니까. 네. 받아서 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잡한 얘기를 하든 유치한 얘기를 하든 아니면 뭐 그런 거를 다 합쳐서 이 채널의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강해요. 그러니까 상처도 심하게 받고 그런 것 괴로움도 같아요. 심하게 느끼고 네. 그런 건데 지금 어디 최욱 씨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진행자들, 많은 패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치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비난하는 그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극렬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뉴 이재명의 생각을 하든 올드 이재명이든 어느 쪽에 생각을 갖다 하더라도 상대를 적으로 아주 괴멸시켜야 될 죽여 없애야 될 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위험한 거고 좀 수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균형 잡힌 사고를 한다면 극렬한 그 상대 비난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여담으로 사실은 그 최욱 앵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방송을 잘하시고 그리고 오래 숙련되셔가지고 그 실시간 댓글을 그 많은 댓글들을 다 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멀티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안 보고 싶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막 올라오는데 여하간 똑같은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논쟁 지점에서 저도 이제 제 의견을 얘기하는 순간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포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을 앓고 방송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적이 분명한 상황에서 방송을 했던 것과 그 내부 안에서의 그런 다툼이나 진영 안에서의 갈등을 다루는 그런 앵커나 방송의 입장이란 거는 상당히 곤욕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 앵커가 곤욕스럽다는 거는 지금 이 민주당적인 가치에 관심 가진 모든 사람의 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 시기가 어느 때 정리되고 그러지 않고 계속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 분점의 과정에서 생겨난 그건 거라면 맞습니다. 네. 이제 서로들 이렇게 좀 내성이 생겨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은 추세가 정청 내 죽일 놈 하던 게 어떻게 역전이 돼 갖고 약간 좀 또 이렇게 예. 요새는 또 김민석 죽일 놈을 갔어. 둘 다 죽일 놈 아니거든. 거기 너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또 복귀하다 보니까 아직은 뭐 진지한 형태의 무슨 뭐 이렇게 당권 싸움은 아니지만은 그도 이제 사실은 그 쉽게 얘기해 후보군에 들면서 해보면 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그 대중적인 지지가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고통의 서사, 고난의 서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썼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옥고를 치렀다는 이유가 사실은 본인 굉장히 불명예스럽겠지만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또 이제 공감하는 또 지지자들이 있다 보니까 또 편의 양상이 또 복잡해지고 있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감사할 사람 넘버 원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아마 송영길이 넘버 투쯤 될 것 같아. 송영길은요.
그가 갖추고 있는 이 이력이라는 건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정말로 대중성이 없어요. 당대표까지 했는데도 심지어 송영길의 이름들을 몰라. 근데 그 마주대하면 하여튼 그래. 하여튼 너무나 대중성이 없다가 요번에 그 돈봉투 어쩌고 한바탕 이제 치르고 거기서 살아나오는 과정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인지가 됐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의 가치가 열이면 정말 2, 3밖에 안 보였어. 근데 지금은 보였고 그래서 민주당의 이 차기 리더급의 하나로 명확히 자리매김을 한 거죠. 이번에 출마 문제로 좀 골치 아프잖아요. 나는 그 양반이 개항의 연고권을 갖고 출마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 이 대통령의 뜻이 확고부동하다면 그 아예 인천을 떠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그렇죠. 지금도 보니까 이제 네. 광주 출마라든가 왜냐면 소나무당이 있을 때 광주 서갑에 옥중 출마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민영배 자리에 뭐 그런 얘기도 네,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게 네. 좋아요. 난 민영배 의원 참 좋아하는데 그 양반이 그 도정 맡으면 엄청 잘할 사람 같아. 아, 보시기에. 네. 그럴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지역구에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호남 정서를 제가 안 되면 거짓말인데 그 뭐 지역적 연고가 없으니까 그런데 호남 사람이라면 굉장히 난 허탈할 것 같아. 우리가 배출한 큰 정치인이 김대중 이후로 싹이 네. 말라버렸어. 근데 송영길이 광주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광주 출신이기도 하고. 원래 네.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광주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김대중이 발탁을 했거든 학생운동하는 그렇죠. 사람을. 네. 그러니까 많은 이 연고권과 있고 저 박지원 의원은 이상하게 호남 대표성을 못 가져요. 그렇게 열심인데 그냥 이상해. 수도권 사람이야. 여의도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진 너무 많이 올려서 그래요.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송영길 대표의 이 역할이라는 게 몇 네. 가지 큰 덩어리가 있는데 학생운동 출신의 지식인. 학생운동하면 다 머리 나쁜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아,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네. 그리고 호남 대표성을 이 호남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하여튼 국가 리더 유력 자원이고 아마 차기 총리 만약에 총리 교체가 온다면 제일 먼저 고려할 대상이 그럴 것 아니겠어요. 같아요. 예. 근데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의 출판 기념회를 마치고 쓴 글을 봤더니 윤 어게인에서 이제 뉴 이재명으로 이런 표어를 쓴 거예요. 또 이제 뉴라는 또 이제 그 표현을 굳이 이제 빌어와 썼는데 그걸 보면서도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본인의 이제 미래를 열수 앞을 보고 행보를 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가 왜 채택했을까? 사실은 뭐 이거는 굉장히 사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뉴스공장과의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불쇼에서 한껏 힘을 실어준 사람이 송영길 대표였는데 그럼. 송영길이 그런 논쟁 사조적인 흐름을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본인 글에 뉴 이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소한 거 하나하나 뭐 넥타이 네. 하나 갖고도 의미 부여를 하니까 네. 할 수 없는데 그냥 뉴는 좋은 건 줄 알고 쓰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어요. 제 원래 생각처럼 네. 뉴가 이제 새로운 신진 엘리트 세력들이 종래 민주당의 그 여러 한계를 극복한 흐름 그렇게 단순한 것일 수도 있고 만약에 뉴라는 걸 붙인 게 정청래 세력을 발붙고 이 김민석이 올라설려는 자리에 내가 있어라고 했다면 정말 너무 수가 얕은 거지. 정말 얕은 수 아니에요. 네. 우리 송 아저씨가 그러진 않을 거야. 네. 그렇게 뭔지 알겠습니다. 저열하게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얕은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예. 그리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이게 그 김민석 총리가 사실 초반에는 잘 보였어요. 네. 제가 느끼기에. 예. 뭔가 이제 예전에도 보면 당대표 때 수석 최고위원 찰싹 붙어 있는 그 모습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책도 쓰고 총리로 부임한 다음에도 뭔가 이제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너무 이제 국정 운영의 핵심 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총리를 국정 운영의 2인자라고 하는데 2인자가 잘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저는 가끔 너무 쓸데없이 솔직하죠. 그럴 때 많으시죠 원래 그냥. 예.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단기적이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행자쯤으로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근데 총리 되고 지금 몇 개월이야 보니까 지금 총리 이제 헤아리면은 거의 뭐 9개월 됩니다. 지금에. 네. 그 이해를 해주자면 이거야. 대통령이 빛나야 될 시점에 내가 너무 얼굴을 내세우면 안 돼라는 그런 것 자중하네. 때문에 네. 항상 그림자로서 있을래는 처신도 하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금 국가 행정의 주요 사안에서 대통령 플러스 장관이지 이 국무총리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역 지금 내각을 통과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국정 어젠다 중에서 대통령이 좀 시간상 에너지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로서도 안 보이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유능한 리더는 리더와 그 리더 아닌 사람의 차이는 리더는 일을 만들어내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일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아직도 자리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체에서 가장 좋은 지금 시절을 맞이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처 손이 닿을 수 없는 분야에서 자기가 역할을 하는 걸 온 국민이 언론이 쳐다볼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정치가로서 성장하는 어떤 거거든요. 근데 그냥 대통령 그림자일 뿐이지 야 정말 역할을 못 찾는구나. 그러니까 아마 하다가 국정 설명회라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K 국정 설명회 좀 예.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나? 그게 일을 하라는 건데 일을 설명하러 다니는 사람이 총리가 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아주 아쉬워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국무총리인 김민석이 사실은 여러 가지 선생님의 평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우리 시스템의 문제가 약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우린 대통령 중심이 맞는 거고 사실 보면 그 성격 자체가 누가 이제 그 선출된 권력이다 보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판이하게 바뀌고 총리의 위상이라는 게 늘 생각해 보면은 저도 몇몇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민주주의를 관찰한 일에 쭉 봤을 때 네. 저한테 뛰어난 대통령이 누구냐고 하면 제가 말할 사람이 있는데 네. 뛰어난 총리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되는 현실이 있는 거라서 그 제도에 대해서도 뭔가 이 기회에 좀 약간 좀 이렇게 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볍게 좀 들었습니다. 그렇긴 해요. 총리 네. 자리. 사실은 총리라는 자리가 없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제니까. 예. 대통령제에서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요. 없죠. 제 미국에 그냥 생각에. 국무장관이지. 네. 근데 뭐 좋은 거는 다 살리자 해갖고 해놓은 애매한 위치이긴 한데 그럴수록 더 이제 하기에 따라 굉장히 그 역할이 크죠. 그 국회의장이 지금 무력하잖아요. 근데 전두환 때 이재형 국회의장은 아 이재영 국회의장. 예, 야당 대표보다 훨씬 힘이 셌어요. 이 국회의장 한마디 한마디가 늘 언론의 스팟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남도구 경제부총리라고 기억납니다. 예, 네, 그분은. 네. 경제학 성기를 그때는 대통령 다음에 뉴스는 남도구한테 나왔어. 아, 이런 식으로 그건 너무나 주도권이 중요한 있었구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나름인데 저도 최근 한 10년 20년간 뛰어난 총리가 누구였나 하면 그냥 한 사람밖에 안 떠올라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해찬 총리는 이제 실세 총리라고 그랬는데 그랬죠. 그게 왜냐하면 실세와 안 실세의 차이는 인사권 문제예요. 이해찬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정식 절차를 그땐 그대로 밟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도달하고 싶으면 사실 총리 눈에 먼저 들어야 됐던 그런 물론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갖지.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비록 총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어도 그냥 총리가 사람 차관 해임시키고 누구 장관 올리고 무슨 각종 이 중요 뭐 자리에다가 네. 뭐 앉히고 하면 그만큼의 이제 권능이 생기는데 정말 애매하게 돼 있는데 그런 자리는 대통령이 인심 써서 부여하는 게 아니고 획득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쉽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해찬 총리는 교육부 장관 김대중부 할 때도 그 이름을 붙여 세대란 이름이 그럼요. 나왔잖아요. 이해찬 세대란 말이 그래서 우리 당시 김대중 세대라고 안 그러잖아요. 당시에 그 배출대 대학으로 간 그럼요. 이런 건데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강요상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소영 의원을 좀 제외하고 혹시 좀 강요로 좀 이제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보이거나 떠오르는 사람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 많이 있죠. 네. 많이 있는데 그냥 다선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 초재선까지 괜찮아요? 예. 한 3선, 아니 초재선까지 초재선까지. 괜찮은데 저는 그 민주당의 전체 제가 봐온 역사 중에 지금이 제일 그 이렇게 쟁쟁한 멤버들의 이제 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주면 할 텐데 다만 뒤도 안 돌아보고 좀 그 정말 모든 걸 바칠 사람들이 초재선에 많이 보여서 네. 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꼭 무슨 의원 아니어도 좀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이 요번에 이재명 내각의 가장 큰 이 장점은 그 현장 그 기업에서 불러들인 한 맞아요. 네네. 4명 5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주축이 돼서 잘하고 있고. 예. 네. 아주 돋보인단 말이에요. 음. 그다음에 기성 관료 출신 중에서도 뭐 괜찮은 사람들 보이고 잘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보이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 한 번 검증이 됐으니까 저는 이제 장관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정도로 한 분야에 오래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지만 그런 민주당 다선 장관은 좀 솎아내고 이 개편을 할 때는 네, 좀 이렇게 한번 젊은 신진 중심으로 좀 꾸려봐라. 개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지방선거 얘기를 좀 얘기하면서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한 사람은 좀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그 국민의힘 상황이 좀 너무 상상 이상으로 좀 약간 참혹하다고 해야 할까요? 선생님도 그런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아마 탈당 러시가 선거 앞두면 또 이어질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정치 그러니까 선거에 목숨 거는 실질적 이해관계 때문에 몸부림친 사람들이 저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탈당을 해야만 어떤 생존이 가능한 여건이 만들어서 우수 쏟아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겁나는 거 있죠. 너무 낙관론이 팽배하니까 민주당은 이제 공천만 되면 전국을 다 먹을 것처럼 이제 되니까. 네. 근데 대중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동네 시장 가서 아줌마들 아저씨들 냉정합니다. 표찍을 네. 한 사람 보면 정치 고관여층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동양과 조리에 싹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다 저 떨거지들이야. 이 뇌리에 팍 박힌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 잘한다 하면서 표는 2번 찍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계심은 민주당 사람들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얼마나 쌈박한 사람들이 나오느냐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뭐 거기에 플러스 대전 정도 이기면 강원 뭐 맞아요. 하면 네. 다 이긴 건데 지금 사전 공천들을 빨리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 빠르게 셋업이나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 동네 확고부동해 해갖고 맞아요. 강원도 우상호 그다음에 인천에 인천 그 우리 누구야 그 박찬대. 나 닮아가요? 나 이름이 바로바로 안 떠오르는 증상이 생겼는데 똑같아. 박찬대. 하나 그다음에 더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니지? 설마 김경수입니다. 김경수. 예. 경남의 김경수. 야, 제일 볼만한 건 경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보다도 경기 같아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하고 김동연 지사하고 지금 뭐 완전히 완전히. 예. 저는 사실 추미애 의원을 사적으로 좋아는 하지만 누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동연 지사가 너무 미운 털이 박히게 이재명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샅샅이 뽑아서 다 이래서 대선 나올라는 욕망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도정을 되게 잘못했다는 평가는 안 나오거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새 맨날 김동연이 잘못했다고 예. 빌고 다니잖아. 큰절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지금 석고대제 예. 지금 퍼포먼스. 그럼 뭐 받아줘야지 어떻게. 그 사람도 자기 한번 아니 그럼요. 올라서려고 네. 하다 생긴 예. 일인데 그 바람에 나도 쫓겨났어요. 왜요? 나는 그 경기예술의 전당 이사였는데 거기서 쫓겨나셨어요? 쫓겨났어. 아 진짜예요? 나도 당사자라니까.
이게 말이 되나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시절에 예. 열심히 한 사람들을 확 몰아냈는데 저는 거기 현장에 있었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근데 너무 심했어. 그랬구나. 사그리 그 안에 그 기관장 그 산하 기관 말고 네. 본청 안에 구성원까지도. 근데 이해를 하자면 하여간 자기 성장의 욕망으로 대선에 진짜 나왔었잖아요 저번에. 맞아요. 네. 그 욕망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이재명 지사 때 보였던 그 정말 눈길을 끄는 획기적인 이런 게 조심스러운 공무원 출신이라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안정적으로 한 거는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추미애 도지사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행정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 아마 자기 인생을 다 불태울걸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아마 도정에다가 다 쏟아 부을 사람이에요. 둘 중 누가 돼도 괜찮을 것 같고 네. 한준호 의원은 그냥 계속 정치하시라고. 그러니까 요새 코스가 국회의원 되고 지자체장 되고 그다음에 큰 선거 나오고 그림처럼 돼 있는데 너무 그 심해. 서울시장에 지금 몇 명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줄여가지고 여기저기 보낸 다음에 이제 정리가 5명 됐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갑자기 불현듯 든 생각은 이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 이제 사실 이탈자들이 지금 보니까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 이제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생각보다 중요한 기초자치단체라도 의미 있는 자리들도 이렇게 이탈이 있을 수 있는 건데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거는 TK나 PK 본인들이 원래 당적을 유지했을 때 당선 가능성 있는 곳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옮기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그렇게 선거를 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예를 들면 나는 뉴 이재명이다. 그런 기능적 어휘로서 그 말을 활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 아유,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과거 선거에서도 그런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무소속인데 뉴 이재명이란 깃발로 TK, PK에서 선거를 나온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형태로건 이재명을 팔아먹을 사람들은 네. 여당 야당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 민주당 후보가 득표력이 높은 수밖에 네. 쟤는 사기꾼이야 가짜야 뭐 이거 말이 맥히냐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 그 지금 그 위상 이제 그 보수 패널도요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재명 심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근데 이제 바뀌었어. 이재명 대통령 깨서는 나 그게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 나 누구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 하면 막 이렇게 막 이런 낮추다가 룩다운 하던 사람들이 이제 못 그러는 거야. 네. 대통령은 스스로 이제 자기 이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거고 국정 존재감이 지금 사실 너무 크죠. 근데 그 성향이야, 성향. 그러니까 계속 이러실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분담을 해주는 총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순서 마감을 좀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선을 잘 그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말이니까 좀 평화로운 언어로 최근에 그런 분쟁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어른 같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이 갈등에 대해서 네. 그 괴로워하는 분들 많아요. 꼭 어느 쪽이 아니라 맞아요. 그냥 네. 괴로워하시는 분들. 근데 그 아까 말한 에너지 총량의 법칙. 그러니까 이 윤석열 때문에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올라서 힘이 펄펄 나는데 집권 후에도 그 여진이 남아서 어딘가는 싸우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지금 뉴 올드 싸움인데 나는 누가 지목을 하면 올드에 속하겠죠. 아이 그렇죠. 네. 그러나 나는 뉴 올드 안 섞길래 이런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 평화롭게 좀 이렇게 하라는 말은 그거는 평화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건데 네. 정당이 활성화되면 늘 싸워요. 맞습니다. 이 정도 싸움은 네. 늘 많고 그리고 이 싸움이 생겼을 때 옛날 대통합 민주신당 이런 때 싸울 때 같은 때는 이걸
정리해 줄 사람이 없어서 싸움이 정말 계속 막장까지 가서 네. 분단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정리할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어. 네, 그러니까 말을 당무 개입이라 못할 따름이지. 안- 보니까 네. 다 방법이 있거든요. 네, 네. 다 있으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하면 대통령이 정리하려 하겠죠. 근데 아직은 이렇게 막 잔파도처럼 이러고 여론조사하면 그런 게 있는지도 뉴 올드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네, 대다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고 또 지나가리라. 네. 근데 정말 간곡히 말씀드릴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해서 선거 때 나갔던 절박한 감정과 똑같은 감정으로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나와야 된다. 이게 지금 너무들 다 낙관론에 휩싸여 갖고 투표율 저하가 올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대통령의 구호가 뭐예요? 지방주도 성장이야. 대통령이 선두에 서 있고 전국의 지자체가 같이 이 협업 속에서 모세혈관처럼 같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소위 말하는 총체적 국가 성장이라는 게 올 거란 말이에요. 네. 5국 3특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맨날 대통령에게 반기 드는 걸 정치라고 여기는 무슨 시장, 도지사가 도처에 있으면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역민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지자체라는 게 생기기 전처럼 그 전에 대통령이 전국의 장들을 임명해서 한 팀으로 굴러가던 것처럼 유권자들이 좀 만들어 달라. 네. 이재명 정치 철학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국에 이 모세혈관처럼 다 그 실핏줄이 돌고 그러면서 한 10년 있다 뒤돌아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달라져 있는 걸 또 한 번 경험하고 싶다. 이번 선거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교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